약은 쓰레기입니다. 가져가세요. 세계 3위 제약사 사노피의 한마디에 전 세계 제약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조 원에 사간 한국의 신약 기술을 쓸모없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5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려진 약을 되살린 한국이 세계 최초 살은 빠지고 근육은 느는 비만 신약까지 만들어내며 100조 원 시장의 심장을 겨눈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준비한 건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빅파마의 비만약 원천 기술 자체가 한국 것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한국은 영원히 약 하청이라고 비웃던 미국과 유럽이 무릎 꿇은 통쾌한 역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100조 원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성인 8억 명이 비만이고 그중 절반이 약을 원합니다. 제약업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죠. 저는 마이클 브래드쇼입니다. 글로벌 제약 컨설팅 그룹 매드스트림 파트너스의 수석 파트너이자 25년간 빅파마의 인수합병과 기술 이전을 자문해온 사람이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화이자, 사노피, 세계 10대 제약사 중 7곳이 제 고객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제가 모르는 딜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2026년 4월이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AACR 학회에 참석하고 있었죠. 호텔 라운지에서 빅파마 임원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느긋한 웃음소리,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분석관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브래드쇼 파트너님, 이거 보셨어요? 한국에서 뭔가 터졌대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뭐가 터졌다는 건데 별일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지금 이 시장을 지배하는 건 두 회사뿐입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미국의 일라이릴리, 이 두 회사가 시장의 85%를 먹고 있죠. 위고비, 먼자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이 15%에서 20%까지 빠지는 기적의 약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기적에는 대가가 따르죠. 한 달 처방 비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200만 원도 넘어요. 부자들의 약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살을 뺄 수 있는 세상이었죠. 더 심각한 건 품귀 현상이었습니다. 위고비는 만들어내는 족족 팔려나갔어요. 공장을 풀가동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죠. 대기 명단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약이었어요.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유럽 1위를 찍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의 GDP보다 한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았죠. 약 하나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체중이 15% 줄면 근육도 20%에서 30%가 사라집니다. 뼈가 앙상해지고 힘이 없어지죠. 노인 환자의 경우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살을 빼려다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게다가 구토와 메스꺼움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투약을 포기하는 환자가 30%에 달했어요. 그래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와 릴리의 것이었고 그 누구도 이 두 회사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약 강국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 현대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약은 다른 이야기였죠. 한국 제약사들은 빅파마의 원료를 납품하거나 위탁 생산을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CDMO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남의 레시피로 남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이었습니다. 독자 신약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한 제약사가 저한테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었죠. 독자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30분 만에 미팅을 끝냈어요. 당신들은 약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싸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5년 전 세계 제약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겪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치욕 속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에밀리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을 무시한 채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11월이었죠. 제약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프랑스 사노피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거든요. 계약 규모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대 5조 원이었습니다. 한국제약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아니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전례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이름을 매 비만, 당뇨 치료 후보 물질이었습니다. GLP 단기 1계열의 신약이었죠.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약물 전달 기술로 만든 물질이었습니다. 사노피가 이걸 보고 달려든 겁니다. 퀀텀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였어요. 양사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이 전 세계 제약 전문지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죠. 한국 회사가 5조 원짜리 딜을 성사시키다니.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노피가 산 건 약이 아니라 가능성이었거든요. 신약 개발 성공률은 10% 미만입니다. 5조 원 중 선급금은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임상 성공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저건 복권 당첨이에요. 당첨금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죠. 한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뉴스마다 한미약품 이야기가 나왔죠. K바이오의 시대가 열렸다. 한국제약이 세계를 정복한다. 한미약품 주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연구원들은 영웅이 됐어요. 제약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라고 불렸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숫자를 봤으니까요. 신약 개발의 현실을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5월이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춰있던 때였습니다. 사노피 본사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한미약품 앞으로요.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권리 반환 통보. 본문은 더 간결했죠. 전략 방향 변경에 따라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모든 권리를 귀사에 반환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5조 원짜리 계약이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들 약은 쓸모없습니다. 가져가세요. 우리는 다른 걸 하겠습니다. 사노피는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한미약품의 기술을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뜯어보고 가능성을 저울질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차갑게, 잔인하게, 일방적으로. 한미약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이 증발했죠. 제약업계에서 기술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어요. 빅파마가 포기한 약은 죽은 약입니다. 다른 빅파마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한 번 버려진 약을 누가 다시 줍겠습니까? 전 세계 제약 전문지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제약의 꿈 산산조각, K바이오 신화의 종말, 5조 원의 환상이 깨지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의뢰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습관이었죠. 25년간 제약 시장의 생사를 판단해온 사람의 직업병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미약품, 생존 불가 분석 보고서. 몽블랑 만년필은 아끼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보고서에 명품펜을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신약 하나를 독자 개발하려면 최소 2조 원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리죠. 글로벌 임상 3상을 돌리려면 수천 명의 환자를 모집해야 하고 FDA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현지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한미약품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자금도, 인프라도, 시간도요.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미약품은 3년 이내에 매각되거나 파산할 것으로 예상됨. 독자 신약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탁 생산 전환이 유일한 생존 전략임. 저는 그 보고서를 제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종결 케이스였어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회사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한국제약의 실험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5조 원짜리 꿈이 쓰레기통에 들어갔으니까요. 사노피의 쓰레기통이에요. 저는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습니다. 한미약품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미약품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기술 반환을 당하면 난리가 납니다. 소송을 걸거나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최소한 해명이라도 하죠. 한미약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 한 장 없었어요. 기자회견도 없었고 임원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에밀리가 그때 저한테 물었습니다. 파트너님, 한미약품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보통은 난리치지 않나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겠죠.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에밀리의 질문이 머릿속 한 구석에 걸렸습니다. 왜 조용하지? 왜 아무 반응이 없지? 그때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한미약품은 포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년짜리 복수를요. 한미약품이 침묵하는 동안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베커, 유럽 최대 제약사 노바메드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었죠. 60대 초반의 은발에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항상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샤또 페트르스,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프랑스 와인이었죠. 그는 와인을 마시듯 아시아 제약 시장을 음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잔인하게. 사노피가 한미약품을 버린 직후였습니다. 클라우스가 저를 찾아왔어요. 파리의 한 레스토랑이었죠. 테이블 위에 샤또 페트루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2005년산이었어요. 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브래드쇼, 좋은 소식이 있네. 한국에 맛있는 먹잇감이 생겼어. 저는 잔을 받으며 물었죠. 한미약품 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클라우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사노피가 벌인 한미약품의 기술과 공장, 연구 인력을 통째로 인수하는 거였죠. 헐값에요. 주가가 폭락한 상태니까 시가총액의 절반이면 충분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수십 년간 쌓아온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을 몽땅 가져올 수 있었죠.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인수 계획서까지 만들어 놓았더군요. 이걸 보게 클라우스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한미약품 인수 후 통합 계획서였어요. 연구 인력은 절반으로 줄이고 공장은 우리 아시아 위탁 생산 거점으로 전환합니다. 기술 플랫폼만 빼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치밀했어요. 숫자도 맞았고 전략도 명확했습니다. 빅파마가 늘 하는 방식이었죠. 약한 회사를 싸게 사서 기술만 빨아먹는 겁니다. 클라우스가 와인을 홀짝이며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하지. 그건 인정하네. 하지만 약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야. 그가 잔을 흔들었어요. 갈색빛 와인이 찰랑거렸습니다. 이 와인을 보게 50년을 숙성한 거야.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지. 시간과 자본과 경험이 필요해. 한국에는 그 셋 다 없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제약사들은 기술을 잘 만들어요. 하지만 그걸 약으로 완성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죠. 임상 설계, 규제 대응, 글로벌 유통까지. 한국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벽은 못 넘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클라우스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브래드쇼는 현실을 알아. 자, 건배하세.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한미약품은 끝났다고요. 3개월이면 인수가 완료될 거라고요. 한국 제약은 영원히 하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클라우스의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어요. 50년 숙성의 깊이였죠.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의 인수 제안에 한미약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회신이 없었어요. 클라우스가 짜증을 냈습니다. 뭘 망설이는 거야? 선택지가 없는 주제에. 저도 이해할 수 없었죠. 사노피한테 버림받고 주가는 바닥이고 투자자들은 떠나고 있는데 왜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겁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한미약품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짧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클라우스가 이메일을 읽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직접? 뭘 직접 한다는 거야? 사노피도 포기한 약을 혼자 만들겠다고? 그는 와인잔을 들어올렸어요. 6개월만 기다려보게. 돈이 바닥나면 기어서라도 올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집이 통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한미약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요. 2년이 지나도요. 클라우스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한미약품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무 정보도 없었거든요. 종결 케이스 폴더에 넣어둔 보고서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끝난 게 맞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한미약품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2026년 AACR 하크에서 모든 게 밝혀졌죠.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이수진 박사, 한미약품 RD센터 비만 신약 연구팀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본 건 학회장 복도에서였어요. 구겨진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그대로 나온 것 같았죠.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시약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원생인 줄 알았습니다. 글로벌 하크에 저런 차림으로 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손에 들린 것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노트였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여러 군데 보였죠. 실험 노트였습니다.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낡은 노트 안에 5년의 시간이 들어있다는 걸요. 사노피가 버린 약을 되살린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는 걸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2020년 5월 사노피가 권리를 반환했을 때 한미약품연구소에 박스 47개가 도착했습니다. 사노피가 5년간 쌓은 데이터였죠. 실험 기록, 임상 설계 문서, 분석 보고서, 전부 영어였고 전부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사노피는 데이터를 돌려주긴 했지만 친절하게 정리해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박스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버리는 물건에 먼지를 닦아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수진 박사가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연구팀 절반이 이미 퇴사한 뒤였거든요. 끝난 프로젝트에 매달릴 수 없다며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연구원들도 동요하고 있었죠. 월급이 삭감됐습니다. 연구비는 동결됐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박스를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41개 박스를 전부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노피가 놓친 것을요. 이수진 박사가 나중에 제게 설명해준 내용입니다. 사노피는 코끼리를 잡는 총을 만들고 있었어요. 서양인 고도비만 환자 BMI 35 이상을 타겟으로 설계한 겁니다. 용량이 높았고 부작용이 심했죠. 그런데 사노피는 그게 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효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노피가 약을 버린 이유가 그거였습니까? 네, 하지만 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역이 잘못됐던 겁니다. 이수진 박사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서양인 고도비만이 아니라 아시아인 과체중과 비만 1단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BMI 25에서 30 사이, 전 세계 비만 인구의 60%가 이 구간에 있었어요. 사노피가 코끼리를 쫓는 동안 한미약품은 사슴을 노린 겁니다. 코끼리보다 사슴이 훨씬 많았거든요. 용량을 낮추고 한국인 448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재설계했습니다. 한국인의 체형과 대사 특성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깎았죠. 동시에 평택에 스마트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자체 생산 라인이었어요. 위고비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었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박사는 그걸 보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공급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 빅파마에 생산을 맡기면 결국 또 목줄을 잡힌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수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건 도박이었죠. 5년이었습니다. 사노피가 벌인 2020년부터 결과가 나온 2025년까지 이수진 박사는 그 5년을 낡은 실험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매일 밤 실험이 끝나면 펜을 들었죠. 실패한 날도,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던 날도, 연구원이 또 한 명 떠난 날도 전부 적었습니다. 노트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건 실험실에서 넘어졌을 때 찢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썼습니다. 새 노트를 살 도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트를 바꾸면 처음의 마음도 바뀔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스가 50년산 와인을 마시며 한미약품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이 사람은 먼지 쌓인 박스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종결 케이스 폴더에 보고서를 넣고 잊어버리는 동안 이 사람은 찢어진 노트에 오늘의 실험 결과를 적고 있었던 거예요. 200원짜리 볼펜으로요. 수백만 원짜리 몽블랑이 아니라요.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파트너님, 한미약품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죠. 임상 3상이라고요? 한미약품이? 에밀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한국인 비만 성인 44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였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사노피가 쓰레기통에 버린 바로 그 약이었어요. 평균 체중 감량률 9.75%, 숫자만 보면 위고비의 15%보다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 약은 과체중과 비만 1단계 환자에게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BMI 25에서 30 사이, 위고비가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5%를 찍은 것과는 타겟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눈을 의심한 숫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부 고도비만 환자에서 최대 30% 감량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30%요. 이건 비만 대사 수술에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칼로 배를 가르지 않고 주사 한 방으로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낸 겁니다.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트너님,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3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에는 빅파마 약에 없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심혈관과 신장 보호 효능이었습니다. 비만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함께 앓고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가죠. 위고비는 살을 빼줬지만 심장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중 감량과 동시에 심혈관 위험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살도 빼고 심장도 지키는 약이었습니다. GLP-1계열에서 이런 이중 효과를 입증한 건 사실상 처음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효능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성이었어요. 위고비와 먼자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구토와 메스꺼움이었죠. 환자 10명 중 3명이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약을 끊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빅파마는 이걸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포장했습니다. 살을 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부작용 발현율은 달랐습니다. 기존 빅파마 약 대비 2자릿수 이상 적었어요. 2자릿수요. 10분의 1도 아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GLP-1계열 약물에서 이 정도 안전성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25년간 제약 시장을 봐왔지만 처음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FDA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증했어요. 임상 설계, 통계 분석, 환자 선정 기준, 부작용 보고 체계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데이터였어요. 오히려 임상 설계가 빅파마보다 정교했습니다. GLP 힘 비만약, 단일 임상 중 가장 많은 한국인 데이터를 확보한 약이었죠. 한국인의 체형과 대사 특성에 맞춰 용량을 세밀하게 조절한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약처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겁니다. GIFT라는 제도였어요. 허가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특별 트랙이었습니다. 허가 신청 20일 만에 지정됐어요. 이례적인 속도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출시가 확정됐죠. 제약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노피가 버린 약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월스트리트의 헬스케어 애널리스트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래드쇼, 한미약품이 정말 국산 비만약을 출시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노피가 5년 전에 버린 바로 그 약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면 백종의 판이 바뀐다는 거였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위고비 한 달 처방 비용 100만 원 이상, 보험 없이는 200만 원. 그런데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국 자체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평택 스마트 플랜트에서요. 빅파마의 품귀 현상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어요. 가격은 위고비의 절반도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짜리 약을 수십만 원에요. 부작용은 10분의 1 이하이고요. 숫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위고비, 서양인 기준 설계, 한 달 100만 원 이상, 부작용 심각, 품귀 현상, 근육 손실 20에서 30%, 에페글레나타이드, 아시아인 최적화, 가격 절반 이하, 부작용 현저히 낮음. 자체 생산으로 안정 공급, 심혈관과 신장 보호 효능까지. 저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25년간 빅파마가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노피가 버린 약이 빅파마의 약을 이기고 있었어요. 클라우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브래드쇼, 한미약품 데이터 봤나? 봤습니다.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야. 아시아 데이터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리가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걸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클라우스가 다그쳤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설마 저걸 믿는 건 아니겠지?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데이터는 깨끗합니다. 제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어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종결 케이스 폴더를 열었어요. 한미약품 생존 불가 분석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였죠.
자금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적었었습니다. 전부 틀렸어요. 한미약품은 자금이 없으면 공장을 직접 짓고 인프라가 없으면 한국인 448명을 직접 모으고 시간이 없으면 5년을 벌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종결시킨 건 한미약품이 아니라 제 판단력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이길 수 없으면 규칙을 바꾸면 된다. 그게 빅파마의 방식이었죠. 그는 유럽 제약 로비스트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2주 만에 유럽 의학저널에 기고문이 실렸어요. 제목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단일 인종 임상의 한계, 글로벌 승인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저자는 유럽의 저명한 내분비학 교수 3명이었습니다. 물론 3명 모두 노바메드에서 자문료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기고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인 448명만으로 약의 효능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충분하다. 서양인의 체질량 지수와 대사 패턴은 아시아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시아 데이터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쓰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끼리 먹어라. 세계 시장에는 나오지 마라. 학술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그거였어요. 기고문이 나가자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FDA 자문위원 2명이 트위터에 공유했어요. 숙고할 가치가 있는 논점이라는 코멘트와 함께요. EMA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국산 GLP-1의 일에 유럽 승인 심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흘러나왔습니다. 클라우스의 작품이었죠. 그는 약을 이기지 못하면 문을 잠가버리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저도 거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에밀리에게 지시했어요. 한국 임상 데이터의 한계점을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요. 인종별 대사 차이, 표본 크기의 제한, 장기 추적 데이터 부재, 빅파마 고객사들에게 배포할 자료였습니다. 한미약품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객관적 분석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하지만 그게 무엇을 위한 분석이었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한미약품이 멕시코 제약사 산페르와 에페글레나타이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어요. 멕시코는 비만율이 37%에 달하는 나라였습니다. 성인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었죠. 클라우스의 규제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한미약품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유럽과 미국이 문을 잠그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전략이었어요. 클라우스가 이를 갈았습니다. 중남미까지 손을 뻗다니 빨리 막아야 해. 그때 AACR 하크에서 이수진 박사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여전히 구겨진 가운 차림이었고 손에는 낡은 실험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유럽 의학저널 기고문 보셨습니까? 아시아 데이터의 한계를 지적한 글이요. 이수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녀가 실험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또 저 말이었거든요. 사노피한테 버림받았을 때도, 클라우스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을 때도 그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슬리퍼 끈 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AACR 하크의 메인홀에서 한미약품의 발표가 예정돼 있었어요. 저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스의 규제 장벽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여러 국가의 보건당국이 한국산 비만약 검토를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게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밀리가 뛰어왔습니다. 파트너님, 지금 메인홀에 가셔야 합니다. 한미약품이 뭔가 터뜨렸어요.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메인홀에 들어갔을 때 좌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AACR은 항암제 학회거든요. 비만약 세션에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무대 위에 이수진 박사가 서 있었어요. 여전히 구겨진 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녀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특허 문서가 떠 있었죠. 이수진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GLP-1 비만약 시장에서 사용되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의 원천 특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수진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LAPSC-OVERY 플랫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특허 출원일이 나란히 표시됐어요. 한미약품 LAPSC COVERY 기반 기술 특허 출업일 2012년 3월, 노바메드 장기지속형 GLP-1 기술 특허 출원일 2014년 9월, 사노피 유사 기술 특허 출원일 2015년 2월,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한미약품이 2년에서 3년 앞서 있었어요. 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수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LAPSCOVERY는 약물의 체내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사를 한 번 맞으면 일주일 동안 약효가 유지되게 만드는 기술이죠. 한미약품이 2003년부터 19년간 독자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어요. 2015년 사노피가 이 기술에 5조 원을 지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술이 없으면 장기 지속형 비만약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노피가 이 기술을 반환한 2020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특허 문서들이 떴어요. 노바메드, 사노피, 그리고 다른 빅파마 3곳의 최근 GLP-1 약물 관련 특허였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빨간 선으로 핵심 기술 부분을 표시했어요. LAPSCOVERY의 핵심 원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특허 회피 설계를 했지만 기본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빅파마들이 한미약품의 기술을 참고해서 자기들 약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수진 박사가 계속했어요. 더 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화이자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2024년 화이자가 인수한 미국 바이오텍 메세라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시겠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포함 7개 후보 물질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원천 기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화면에 화살표가 그려졌습니다. 메세라의 기술 출처. 한국의 D&D 파마텍이었어요. 한국 바이오텍이 기술 이전한 물질을 기반으로 메세라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그 메세라를 화이자가 통째로 인수한 겁니다. 화이자의 차세대 비만약 전략의 뿌리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았어요. 25년간 빅파마를 자문하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마이크를 내려놓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청이라고 부르셨죠. 원료나 납품하는 공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빅파마가 만드는 약의 심장부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청이 아니라 원조였습니다. 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죠. 수백 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에밀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파트너님, 우리가 만든 브리핑 자료 있잖아요. 한국 데이터의 한계를 정리한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배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천 기술이 한국이라는 게 밝혀진 마당에 한국 데이터를 깎아내리는 자료를 뿌리면 우리가 도둑의 변호인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사무실에 찾아왔던 한국 제약사 사람이요. 독자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들고 왔던 그 사람. 저는 30분 만에 미팅을 끊었죠. 당신들은 약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혹시 그 사람이 한미약품이었을까? 혹시 그 계획서에 LAPSCOVERY가 적혀 있었을까?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원조를 만든 사람에게 하청이나 하라고 말한 게 저였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받더군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받나? 저는 물었죠. 받습니다. LAPSCOVERY 특허 말씀이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법무팀에 연락했네. 특허 침해 여부를 분석하라고 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무팀이요? 클라우스, 특허 출원일이 2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분석할 것도 없어요.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스가 먼저 끊었어요. 이틀 뒤 클라우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죠. 브래드쇼, 좋은 소식이 있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여유로울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25년간 봐왔으니까요. 특허 싸움은 접었네? 대신 다른 카드를 꺼냈어. 무슨 카드요? 원료야. 그가 웃었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또 페트러스를 마시고 있는 거였죠.
GLP-1라 계열 약물의 핵심 원료는 펩타이드입니다. 합성 펩타이드를 만드는 글로벌 CDMO 시장의 70%를 유럽과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약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밀가루 없이 빵을 굽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클라우스는 이 공급망의 핵심 기업 3곳에 손을 뻗었습니다. 한미약품과 거래하지 마라. 거래하면 우리와의 장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 빅파마의 연간 원료 구매액은 수조 원이었어요. 한미약품의 구매액은 그 100분의 1도 안 됐죠. 원료 기업 입장에서 누굴 버릴지는 계산할 것도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파트너님, 한미약품 쪽 원료 공급선이 하나씩 끊기고 있어요. 유럽 2곳이 거래를 중단했고 미국 한 곳도 신규 계약을 거부했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미약품이 확보한 원료로 만들 수 있는 약의 양은 6개월치가 채 안 됐어요. 평택 공장이 아무리 좋아도 원료가 없으면 빈 공장이었습니다. 기술도 공장도 다 있는데 원료만 없는 겁니다. 완벽한 레시피를 가진 셰프한테 재료를 안 파는 거였죠. 클라우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공급망을 쥔 쪽이 이기는 거야. 이게 세계 제약 산업의 진짜 질서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래드쇼 6개월이면 한미약품 원료가 바닥나네. 그때 다시 인수 제한을 넣어야겠어. 이번엔 더 싸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 말이 맞았거든요. 기술 싸움에서 지고 특허 싸움에서 졌지만 공급망은 여전히 빅파마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한미약품이 또 조용했어요. 원료가 끊기고 있는데 항의도 없고 대응 성명도 없었습니다. 사노피한테 버림받았을 때와 똑같았죠.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또 이러네? 또 조용해. 에밀리가 저를 봤습니다. 파트너님, 저번에도 조용하더니 5년 뒤에 임상 성공 들고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았어요. 한미약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그랬으니까요. AACR 하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 한미약품의 추가 발표가 잡혀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보통 마지막 날 오후는 참석자 절반이 공항으로 떠난 뒤거든요. 저도 갈까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가보시죠. 마지막이니까. 그 한마디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생 감사 한마디였어요. 그걸 놓쳤으면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서 날린 거였으니까요. 발표장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만석이었어요. 어제 LAPSCOVERY 발표 이후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한미약품이 또 뭔가를 터뜨릴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무대 위에 이수진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구겨진 가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에 낡은 실험 노트가 없었어요. 대신 파란색 문서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죠. 이수진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원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최근 일부 글로벌 원료 기업들이 저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스의 작품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화면을 켰어요. 항공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보였어요. 평택 스마트 플랜트입니다. 이 공장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라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공장 한쪽에 별도의 건물이 보였어요. 3년 전에 완공된 펜타이드 합성 전용 라인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자체 원료 생산 라인이라고요? 3년 전에요? GLP-1계열 약물의 핵심 원료인 합성 펜타이드를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현재 우리 창고에는 2년치 원료가 비축돼 있습니다. 외부 공급이 전면 중단돼도 24개월간 풀가동이 가능합니다. 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파트너님, 3년 전이면 사노피가 약을 반환한 직후잖아요. 맞았습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한테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 원료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원료를 끊을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클라우스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공급망을 무기로 쓸 거라는 걸 한미약품은 3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수진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빅파마가 원료를 끊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이길 수 없으면 공급망으로 조르는 게 그들의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사노피의 배신도, 클라우스의 인수 시도도, 규제 공격도, 원료 차단도 전부요.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파란색 문서처를 들어올렸어요.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홀이 숨을 죽였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약물의 코드명이 떴습니다. HM1732,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구현하는 비만 신약입니다. 홀이 얼어붙었습니다. 근육 증가라고요? 비만약인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수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모든 GLP-1 비만약의 치명적 한계가 뭡니까? 살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체중 15%를 감량하면 그중 20%에서 30%가 근육 손실입니다. 환자는 마르지만 약해집니다. 뼈가 부러지기 쉬워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요요가 옵니다. 빅파마는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기술로는 화면에 동물 실험 데이터가 떴습니다. H17321 투여군에서 체중은 감소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프가 선명했어요. 빨간 선이 체중이었고 파란 선이 근육이었습니다. 빨간 선은 내려가고 파란 선은 올라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제약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그래프는 처음 봤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수진 박사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기존 비만약은 집을 부수는 폭탄입니다. 지방이라는 방도 부수지만 근육이라는 기둥도 같이 무너뜨리죠. H17321은 리모델링입니다. 불필요한 방만 허물고 기둥은 오히려 더 튼튼하게 보강합니다. 지방만 선택적으로 태우고 근육은 성장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기전입니다. GLP-1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메커니즘이에요. 퍼스트 인 클래스, 세계 최초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존 약을 개량한 게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연 겁니다. 빅파마가 가지지 못한 기전이었어요. FDA가 이미 임상 한 상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 중이에요. 이수진 박사가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 성분과 비교한 혈당 조절 데이터도 나왔어요. HM1732이 위고비보다 우수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비만약인데 당뇨약보다 혈당 조절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H17321은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기존 GLP-1 약물과 병용해도 됩니다. 병용하면 체중 감량의 양과 질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살은 더 빠지고 근육은 더 늘어납니다. 홀이 터졌어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탄성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이건 진짜야? 이게 가능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마지막으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미약품의 비만약 파이프라인 전체가 떴어요. 에페글레나타이드, HA5275, 3중 작용제, HM77321 근육 증가형, 경구제, 마이크로니니들 패치, 디지털 융합 의약품. 6개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노피가 하나를 버렸을 때 한미약품은 6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수진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버려진 약을 살린 게 아닙니다. 버려진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메인홀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빅파마 임원들이 한미약품 부스로 몰려들었어요. 명함을 내밀고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기술 이전 협의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어제까지 한국 데이터는 글로벌 기준 미달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부스 앞에 줄 선 사람들을 세더니 저를 봤어요. 27개 회사입니다. 파트너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죠. 월스트리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미약품 뉴욕 상장 ADR이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했어요. 한국발 비만약 게임 체인저,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공개,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투자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연내 대형 기술 수출 계약 예상, 6년 만에 빅딜 가능성, 한미약품 목표 주가가 하룻밤 사이에 3번 상향됐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노바메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8%가 빠졌습니다. 한국 비만약 원천 기술 보유 확인, 빅파마 기술 독점 구조 붕괴 우려, 애널리스트들이 빅파마의 비만약 시장 점유율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독점이 깨지고 있었어요. 5년 전 사노피가 쓰레기통에 던진 약 때문에
클라우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짧았습니다. 본사에서 소환당했네. 내일 이사회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알았습니다. 끝이라는 걸요. 빅파마 이사회가 아시아 총괄을 소환한다는 건 한 가지 뜻밖에 없었거든요. 해임이었습니다. 한미약품 인수에 실패하고 규제 공격에 실패하고 원료 차단에 실패한 책임이었죠. 다음 날 에밀리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노바메드 아시아 총괄부사장 클라우스 베커 사임. 공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잘린 겁니다. 기사에 실린 그의 사진을 봤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모습이었어요. 정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죠. 저는 오장에서 그가 와인을 홀짝이며 한미약품의 장례식을 준비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샤또 페트련스를 마시며 한국은 시간도 자본도 경험도 없다고 말하던 모습을요. 50년 숙성 와인의 여유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회장님, 괜찮으실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였어요. 5조 원에 벌인 약이 100조 원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청이라고 비웃은 나라가 원조였습니다. 쓰레기라고 던진 기술이 세계 최초의 혁신이 됐어요. 클라우스의 와인잔이 깨진 건 한미약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오만함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보내준 자료를 읽고 있었어요. 한미약품 기술 수출 추정 규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조 원. 모든 빅파마가 관심을 보이는 HM17321 단독으로도 역대급 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죠. 6년 만에 기술 수출, 사노피에게 5조 원을 받았다가 버림받은 그 회사가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돌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25년간 빅파마만이 신약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학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박사를 찾아갔어요. 학회장 뒤편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는 빅파마 임원들이 호텔 룸서비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같은 커피인데 풍경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앉았어요. 이수진 박사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노피가 약을 돌려보낸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진 박사가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18일이었어요. 사노피에서 박스 47개가 도착한 날이죠. 그날 연구소에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23명이었던 팀에서 7명만 남았어요. 떠난 사람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사노피가 버린 약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 학비를 내야 하고 집 대출을 갚아야 했죠. 죽은 프로젝트에 인생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가도 된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짐을 싸서 나가던 날, 텅 빈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좀 울었습니다. 월급이 삭감됐습니다. 30%였어요. 남은 7명 모두 같은 조건이었죠. 연구비는 동결됐습니다. 새 장비를 살 수 없었어요. 시약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를 계속하셨습니까? 이수진 박사가 낡은 실험 노트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표지가 보였어요. 이걸로요. 매일 밤 한 페이지씩 썼습니다. 오늘 뭘 했고, 뭘 발견했고, 뭘 실패했는지. 이걸 쓰는 동안은 포기가 아니니까요.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첫 페이지가 보였어요. 2020년 5월 18일 박스 77개 도착. 먼지가 쌓여 있었다. 사노피는 이 데이터를 쓰레기로 취급한 것 같다. 하지만 쓰레기 속에 보석이 있을 수도 있다. 오늘부터 하나씩 열어본다. 글씨가 또박또박했어요. 빼곡했습니다. 시약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죠. 중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12월 3일. 3년째 용량 최적화가 안 된다. 서양인 기준 데이터를 한국인에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오늘 또 실패. 김 연구원이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했다. 7명에서 6명이 됐다.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다.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래 봤습니다.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다. 그 두 문장 사이에 3년의 무게가 들어있었어요. 더 뒤쪽 페이지였습니다. 2023년 8월 17일
BMI 27 구간에서 반응이 나왔다. 용량을 낮추니까 오히려 효과가 좋아졌다. 사노피는 용량을 높이려고만 했다. 우리는 반대로 갔다. 맞는 것 같다. 오늘은 좀 웃었다. 오늘은 좀 웃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웃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 448명의 데이터가 전부 나왔다. 평균 9.75% 감량, 최대 30%. 부작용은 빅파마 약의 10분의 1 이하. 5년이 걸렸다. 동료 16명이 떠났다. 월급은 아직 원래대로 안 돌아왔다. 하지만 증명했다. 사노피가 버린 약이 아니라 사노피가 못 본 약이었다는 걸. 노트 위에 동그란 자국이 있었어요. 물이 떨어진 자국 같았습니다. 눈물이었을 까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 약이 세상에 나가면 한 가지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수입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고비 한 달치가 100만 원이에요. 보험이 안 되면 200만 원이요. 비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은 부자들만 살 수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약이 나오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직접 만드니까요. 품귀 현상도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약. 그게 제가 5년을 버틴 이유입니다. 이수진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브래드쇼 파트너님, 약의 가격을 계산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약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약의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기술 이전료가 얼마인지, 로열티가 몇 %인지,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못 사서 고통받는 사람, 비싼 수입약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 부작용을 견디면서 살을 빼야 하는 사람. 5년을 버틴 이유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너덜너덜한 실험 노트에 적힌 건 데이터가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수진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었어요. 25년 전 첫 빅딜을 성사시키고 스스로에게 선물한 펜이었죠. 수백만 원짜리였습니다. 이 펜으로 수백 건의 계약서를 썼어요. 기술 이전 자문 보고서도 이 펜으로 썼죠. 한미약품 생존 불가 보고서도요. 테이블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수진 박사의 낡은 실험 노트 옆이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몽블랑과 테이프로 붙인 노트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밀었어요. 이걸 가져가 주십시오. 이수진 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펜으로 저는 한국제약의 사형 선고를 썼습니다. 더 이상 이 펜으로 거짓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볼펜이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였습니다. 5년간 실험 노트를 이 펜으로 썼어요. 몽블랑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볼펜을 봤어요. 잉크가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5년치 기록이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대신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수진 박사가 말했어요. 네. 뭐든요. 실험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덜너덜한 표지가 보였어요. 테이프 자국이 보였고 시약 얼룩이 보였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 다음 장이었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여기에 한마디만 써주시겠어요? 무슨 말을요? 당신이 직접 본 걸 써주세요. 한국제약이 뭘 했는지. 25년간 빅파마만 보셨던 분이 직접 본 거려.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수진 박사의 낡은 실험 노트 빈 페이지 위에 펜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뭘 쓸까 생각했어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했거든요. 써내려갔습니다. 이 노트에는 약의 가격이 아니라 약의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마이클 브래드쇼, 2026년 4월.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몽블랑이 한 유일하게 진실을 쓴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국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이수진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모르셨던 거죠. 이제 아셨으니 됐습니다. 그녀가 낡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000원짜리 볼펜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가운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며 카페테리아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초라했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5년의 어둠을 견딘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카페테리아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몽블랑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이수진 박사가 가져가지 않은 펜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펜보다 1,000원짜리 볼펜이 더 무거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5년치 간절함이 담긴 볼펜이 25년치 계약서를 쓴 만년필보다 값졌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샌디에이고의 하늘이 맑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하늘 너머에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보석으로 바꾸는 나라, 버려진 것을 되살리는 나라, 5년을 견디는 나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나라. 대한민국의 제약 주권을 위해 묵묵히 싸우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